오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함께하는 우리 서울대 저술 강연, 오늘로 벌써 11회입니다. 오늘 11회 강연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남기정 선생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 선생님께서는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하시고 동경대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호쿠 대학 법학부, 그리고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임하신 바 있고요. 현재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일본 관련해서 많은 저술과 그다음에 학술 활동 하셨는데요. 미일 동맹의 전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일본 내 평화 운동의 어떤 전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연구 활동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베트남 전쟁 이런 책도 내시고 아주 훌륭한 저술 활동과 학술 활동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지국가의 탄생이라는 우리 서울대 출판문화원에서 나온 이제 한 몇 년 된 책인데요. 그래도 이 책의 무게와 책의 어떤 중요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특별히 이렇게 저술 강연에 모셨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선생님께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뜻깊은 행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연구자들 다 그러시겠지만 도서관, 책방, 연구실 이런 곳은 이 가장 행복한 공간인데요. 그 행복한 공간에서 이렇게 제 시간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강연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문제의식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관심은 한미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1980년대에 아마 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기원이 이 미군정 3년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한 방향에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이 한국의 운명에 미국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런 방향에서 이 잡히는 책들, 글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딱히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지점을 통과하면서 이게 꺾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변화구의 이미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직구로 들어오지 않고 변화구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디인가 그 궤적을 잘 그리는 것이 이 한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운명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것도 우연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그것을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적어놓은 책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변화구의 이미지가 좀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관계를 주된 그러한 관심 영역으로 두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해방 분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연장선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사회 비극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한편으로는 또 관심이 확장되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간적으로는 45년에서 53년이라고 하는 시기, 이러한 그 관심 영역에서 저의 문제의식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주제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제 책의 이 머리글과 이 서장, 종장 정도만 읽어보셔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 생각을 정리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기에 일본의 깊숙한 그러한 이 속살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 가시면은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러한 지식 속에서 아마 현재 일본,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글로벌한 플레이어로도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을 중심으로 보는 이 국제 정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제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일본의 시민사회의 변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지형, 지평,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근데 그러한 것도 최근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키 플레이어로 이 일본의 전후 사상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가들을 이해하는 출발점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의 커다란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책을 소개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식은 80년대에 있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던 거는 90년대였고, 이 논문을 완성한 거는 2000년이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출판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출판이 실현된 것은 서울대 출판부에서 기회를 줘서 2016년도에 완성이 됐던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걸렸는데요. 그리고 출판된 이후에도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의미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결국에는 전후 일본 국가라고 하는 거에 본질에 다가서려고 했던 노력이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들, 이러한 것들이 전후 일본 국가의 본질적인 속성에서부터 그 방향이 가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크게 봐가지고 한 8개 정도가 이야기 덩어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1장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확인해 보고, 그 가운데 지금 이 오늘의 논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소개해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지국가 일본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국전쟁에 일본이 관여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전후 일본 국가의 속성 또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규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그러한 그 전후 일본 국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는 계기들, 이 한국 전쟁에서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 일본의 이른바 이 따옴표가 붙어 있는 참전, 즉 이 참전 국가 또는 교전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가, 따옴표가 붙은 일본 참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런 이면에서 이 갓 독립한 국제사회에 막 복귀해 들어온 일본이 전개했던 외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그 이면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확인해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당시에 채택되지 않았고 지금도 본격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 재무장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막 등장했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던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와 그 정반대 극단의 그 입장에서 이 일본 혁명을 위해서 움직였던 세력들, 기지를 반대하면서 기지화에 반대하면서 이 기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던 세력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사상을 말씀드렸는데 전후 일본 사상으로서 평화주의의 전개, 그 기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지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겠는데요. 그 기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일본을 확인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아베 내각 등장 이후, 즉 2012년에 제2차 아베 내각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베 내각이 등장한 이후로 일본의 외교 안보 노선이 급격히 선회를 하면서 이제 가파른 속도로 안보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변화는 조금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아베의 이 외교 안보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고 하는 슬로건과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슬로건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특히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인도 태평양 구상,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이 구상과 이 슬로건과 정책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그 과정에서 이 전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후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 개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후 체제라고 하는 것은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과, 즉 전후헌법이라고 하는 것과 미일안보조약이라고 하는 대단히 모순되는 두 가지가 기묘하게 동거하고 있는 체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전후 체제의 극복 또는 탈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국가로부터의 이탈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해는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그 보수 우파, 이제 아베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우파는 전후 국가라고 하는 것,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는 이상 전후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외교를 하는데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후 국가로부터 탈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국가는 평화국가였고 이 평화국가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일본의 리버럴들은 전후 일본의 성공은 평화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의미가 있고 오히려 세계의 모델로서 이 전후 일본 국가를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리버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전후 국가를 평화 국가로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전후 국가는 기지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지국가로부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전후 체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오히려 기지국가의 속성은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국가로부터의 탈각이 아니라 평화국가의 폐기도 아니고 그것의 유지도 아니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기지국가의 강화라고 하는 현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컨대 2015년에 안보법제라고 하는 것이 마련되고 그것에 대한 논쟁이 지금 시작된 현실, 또는 2017년도에 이즈모라고 하는 헬기 탑재 호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개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바로 엊그저께죠. 이 10월 초에 개수된 이즈모 헬기 탑재호에 F-35B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즈모라고 하는 그 헬기 탑재함은 향후 이 경항모급의 역할을 넘어서서 만일에 그 원양에서부터 작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훌륭한 항공모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은 미군이 보유한 F-35B 전투기가 탑재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본은 202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F-35B를 보유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군과의 합동훈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동 전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원양에서 F-35B 전투기를 띄웠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지금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와 동시에 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은 보통의 군사 국가로서의 모습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여전히 기지 국가로서의 속성이 강화되는 그러한 방향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랩업해서 해드리겠고요. 한편으로는 예컨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도 미일 동맹 재구축이라고 하는 문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일본의 한국 관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다시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그런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한일 관계 냉각화라고 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 관계, 남북 화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남북 화해에 경사하게 되면은 미일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 함께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관련해 가지고는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그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명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보입니다. 이러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국 전쟁 시기의 일본의 모습에서 이러한 그 사고의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각각의 내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지국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기지국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가 처음 쓴 말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 당시에 이 미국의 기지를 보유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지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저널리스틱한 용어였습니다.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이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네, 그런데 기지화되어 있는 일본이라든지 기지의 일본이라든지 또는 기지의 국가라든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을 기지국가라고 하는 학술적인 용어로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이 기묘하게 동거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을 기지국가라고 하는 용어에 담았고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 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라고 좀 길지만 이러한 국가로서 일본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기지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좀 특수한 용어로서 기지국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미군 기지가 있다, 독일에도 미군 기지가 있다, 필리핀에도 미군 기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들을 기지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좀 유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실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기지국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순을 일거에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평화헌법을 최종적으로 폐기하고 미일 안보조약에 충실한 국가로 일본은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평화국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국방국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이에 있는 그러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국가로 이행하려고 하는 계기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방국가로 회귀하려고 하는 계기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량관계가 여전히 일본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기지국가의 현실인 것이죠. 마지막에 제가 랩업하는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예컨대 아베 스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계속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식으로 보였던 일본에서 이 기시다 내각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기지국가의 현실, 평화국가의 계기와 국방국가의 계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일본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베 스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본을 다시 약간 평화국가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기시다 정권, 내각의 탄생 속에서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지국가 일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제9조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헌법 제9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를 명문화한 내용입니다. 그 1항에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해 공군 기타 병력은 이를 보유 유지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명목적으로는 국군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위대라고 하는 이름의
이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해 공군이 아니기 때문에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공군이 아니라 자위대를 뭐라 그러죠? 육해 공군이 아닌 자위대 병력도 아닌 것이죠.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순을 해결하고 이거를 어엿한 군대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의 이러한 내용을 폐기하고 이 국군의 보위를 명문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헌법 개정론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한편 일본의 이러한 헌법 제구조가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유지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일본 안에서 만들어졌던 것은 사실은 한국전쟁 이전부터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죠. 1949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움직임은 미국이 보기에도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역코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보면서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헌법 제9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이후에 동아시아 정책을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국에서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민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공산당을 전위로 해서 미국 점령하에 있는 일본의 상황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에치슨 선언으로 대응하면서부터 이 평화헌법이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이 있는 한 일본은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소련이 동아시아 정책을 최종적으로 크게 변경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을 사수하겠다 또는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죠. 그런데 소련이 보기에는 미국은 일본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건 매우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일본 안에 있는 공산당 또는 이 반미 세력이 제대로 싸우기만 하면은 미국은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소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얄타 체제라고 하는 소련으로서는 당시 스탈린은 미국과 어느 정도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러한 방향을 최종적으로 폐기를 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서 먼저 이 소련식의 롤백이죠. 미국을 동아시아에서 내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소련이 움직이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한국전쟁의 발발의 그러한 커다란 배경이 되었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참전을 결정을 했고 주일 미군 기지를 동원을 해서 참전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체제를 전후에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일 미군 기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헌법을 유지를 하면서도 주일 미군 기지를 유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미일 안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전후 일본 국가가 이 굉장히 커다란 그러한 모순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방기지화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지금 몇 가지 동영상들을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제가 전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동영상들이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전쟁과 일본이라든지 한국전쟁과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으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동영상들이 떠 있는데요.
제가 특히 이 동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미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본은 굉장히 중요했다. 일본 없이는 미국은 한국 전쟁을 싸울 수가 없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존재하는 미군 기지가 없이는 미국은 한국 전쟁을 싸울 수 없었고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하는데 미군 기지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 미군 기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체제를 지원하는 일본의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서 이 B-26, F-80, F-82 등 극동 공군이 출격을 해서 한국 전쟁에서 폭격을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극동 해군은 요코스카, 사세보 이런 데서 출항했던 미군 함대가 이 서해에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인천으로 상륙하는 그러한 작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이 공군기지, 해군기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중에서 이제 F-8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초의 이 제트 전투기입니다. 프로펠러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실전에서 활용된 것은 한국 전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F-8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력이 이 날개에다가 이 기름을 싣고 오는데 이 날개에다 기름을 싣고 오기 때문에 그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떴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그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큐슈의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이타즈케 기지나 이런 데서 떠가지고 돌아가는데 낙동강 정선까지 와가지고 돌아가는 게 최대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불침 항모가 없었으면은 초기에 미국이 대응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지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가 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오키나와 상황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키나와가 이제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일본의 기지 문제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이 오키나와의 기지화의 기원도 한국 전쟁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치달은 53년도 1월 상황에서 일본 안에는 733개의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무려 가장 최대 미군 기지는 52년도에 1212개가 있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남짓 해가지고 숫자가 줄긴 합니다만 숫자가 줄었다 그래가지고 미군 기지가 주는 건 아닙니다. 1212개의 미군 기지가 통합되고 확장되고 하면서 1733개가 되었고요. 숫자는 줄었습니다만은 그 면적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충되는 과정이라고 오히려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격 기점으로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투입되는 그러한 미군이 잠시 일본에 머물렀다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이 중계 기지의 역할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장기화되면서는 일본 안에서 이제 공장이 돌아가면서 물자를 보급하는 그러한 생산 기지가 되기도 했고, 전방에서 이제 후방으로 잠시 가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휴양을 하기도 하는 그런 후방 기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후방 병참 기지로서 일본의 전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지였고 불가결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 키건이라고 하는 전쟁사가는 인류 역사상 모든 기지라고 하는 것이 세 단계로 발전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요새였다가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거점으로, 그러니까 피난소에서 거점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거점은 방어진지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피난소, 거점, 방어진지라고 하는 이 세 단계를 거쳐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후방 지원의 요소로서 일본은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피난소에서 거점으로, 거점에서 방어진지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의 방어진지의 역할을 일본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진지에 그 위치한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것은 불가결한 것이었고, 평화헌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지를 보유한 국가로서 동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면서 막상 미군 기지에 존재하는 미군들이 극동 또는 조금 더 넓게 동아시아로 출동했을 때 일본을 방어하는 그러한 병력으로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자위대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 준군사 조직으로서 일본 안에서 내란과 혁명에 대처하는 그러한 경비 병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국군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뭐 조금 약간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한국전쟁 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려 733개에 달하는 일본의 기지의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제가 어저께 확인한 바로는 사전 질문도 상당히 좀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뒤에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나가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두 번째 기지국가 일본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투기지 후방 병참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일본은 생산기지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른바 일본이 전후에 이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마중물로서 이 특별 수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생산기지 일본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슨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천우 신조였다, 구원의 신이었다, 무슨 가미카제였다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당시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요시다 시게루라든지 일본 은행 총재였던 이치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수요, 특수라고 하는 것이 협의의 특수, 광의의 특수가 있었는데, 광의의 특수까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후에 이 고도 경제 성장에서 불가결의 한 요소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특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무기 특수입니다. 완성된 형태의 무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 시기에 일본은 탄약을 만들고 또 포대를 만들고, 예컨대 이 탱크가 있다고 한다면 캐터필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생산을 하면서 전후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무기 생산의 공장들이 재가동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후지중공업이라든지 과거에 이 무기를 생산했던 이 재벌 기업들이 다시 이 시기에 되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수 같은 것들은 여기서도 확인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사변 경기에서 쇄근변 경기로 전환되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사변 경기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 모포나 아니면 군복이나 무슨 텐트라든지 막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점에서 뒤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기 생산으로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지경제로서 일본 경제가 부활을 했고,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정치적 동맹의 경제적 기초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전후에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그 급진화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 노동자들이 이 과격한 투쟁으로 가지 않고 이 밥벌이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공장으로 돌아와서 일자리에 가는, 일자리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또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직은 당시에는 전후에 미군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강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참전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소외 부대 같은 데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원산 앞바다에 북한이 설치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일본의 특별소외 부대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준 공무원들이었거든요. 군인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준 공무원들이 여기에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 국내에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비밀리에 행해졌었습니다. 연 인원 1,450명이 동원되었고 그중에서 기뢰에 접촉되어서 소혜정 한 척이 침몰을 하면서 이 밑에서 점심, 마치 그때 점심 시간이었는데 이 점심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한 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따옴표가 붙은 전사자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선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 선박이 미군에 의해서 징발돼서 이 선박이 수송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 선원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선원들은 당시에 미군이 잘 모르는 그러한 해로 굉장히 그 전전에 이미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그러한 이 노선을 운영했던 사람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미군 선박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굉장히 유능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무자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8,000명 규모라고 얘기가 됩니다. 하역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도 또한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47명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전모가 다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했던 이른바 참전자의 규모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참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에 그러니까 올라 있지 못합니다만은 16개국의 참전국에 비교했을 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터키에 이어서 상위 6위의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말려든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은 내내 이 일본이 참전하고 있다, 이런 프로파간다를 마련해서 유포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군 군속으로 일본에 있던 그 기지에서 미국 군속으로 있었던 일본인들이 군속을 따라와서 들어와 있다가 전투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총을 들고 싸우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또 참전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중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미처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팔로군에 포로로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싸우다가 인민지원군이 돼서 들어왔던 그런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남쪽, 북쪽으로 갈려서 서로 싸웠던 일본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제1한국인의 참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많은 문제들을 남겼고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기지국가의 외교를 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주체적으로
교전국으로 참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는 이 기회에 이 국제사회에서 이 일본의 전략적인 가치라고 하는 걸 인정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강화 독립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다 시게루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동란과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문을 내고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좀 타이밍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만 8월 달에 나오니까요. 적극적으로 유엔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에서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상전에서는 전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신적인 지원과 대유엔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천명을 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한 그 외교의 최종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최종적으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강화라고 한다면은 강화를 달성을 해서 독립해 나오겠다, 국제사회에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 정치에서 이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복귀해 돌아오자마자 일본이 정력적으로 전개했던 외교 노력이 예컨대 인도, 호주, 물론 미국에서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는 외교 공관을 통해서 이 제네바 정치회담에 일본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외교 노력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해서 이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인도 등의 반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즉 교전국이 아닌 일본은 제네바 정치회담에 참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러한 그 무대에서 일본은 내려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간접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은 이 시기부터 가지고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일본 외무성에서 한반도와 관련해서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문건을 마련해 내는데요. 그 문건들에 담겨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앞으로 향후 통일도 없고 전쟁도 없다. 그러한 애매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일본의 외교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약간 좀 비약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른바 보통 국가론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탈냉전의 기운을 받아서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즉 어쩌면은 일본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통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른바 88년도에 7.7선언 이후에 한 92년도까지 전개되었던 한반도에서의 모습이었고요. 92년도 이후에는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전쟁 시나리오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가능성과 전쟁 가능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반되지만 두 개의 가능성이 한반도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일본의 외교를 재구상해야 되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러한 것이 보통 국가론이 등장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지 국가로서 일본이 미국에 협력하는 것으로서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일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움직임이 주로 옛날에 우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해체되었지만 군인, 구군인으로서 이 과거에 이 한반도에서, 특히 한반도 또는 이 중국에서 역할을 했던 그러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 이 병역을 수행했던 그러한 그 고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미군에 대해서 조언 활동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역할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는요. 그러면서부터 한국전쟁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이 복귀되어서 정치의 전면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그 구군인과 우익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익단체를 해체를 하고 군인들을 추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5년 만에 거꾸로 움직이면서 이들이 복귀돼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집결하면서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재무장론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우익이면서도 친미적인 속성을 보이는 그러한 친미 우익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익이라고 한다면은 대단히 그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될 텐데, 친미 우익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기지국가의 그 어떤 이 속성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하위 플레이어로서의 일본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우익이라고 한다면 약간 기묘한 모습의 우익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익 또는 이러한 군인들의 모습, 구군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고 나왔던 것이 예컨대 미시마 유키오 같은 사람입니다. 잘못된 우익이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슬로건 속에 보수 정치인들, 리버럴 정치인들 포함해서요, 아시다 히토시라든지 하토야마 이치로 같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또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라하타 칸손이라든지 고보리 같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독립국가가 되면은 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입장에서 재군비론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목소리들이 군인과 우익들의 목소리와 함께 존재했던 바람에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건전한 재무장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목소리들이 묻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후 평화주의 속에서 이들의 움직임도 위험한 움직임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기지국가 일본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은 안보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오히려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 예컨대 앞으로 소련도 참전하게 되면은 일본의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공격받을 수가 있다. 일본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군의 기지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일본 공산당 주변에서 이 반미, 반기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의 이 반미 투쟁, 선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군사적인 모험주의로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하에서 이른바 4전협, 5전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4차 전국협의회, 제5차 전국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비합법적으로 열고 여기에서 이른바 군사노선, 무장노선, 무장혁명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화시키고 대미 투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봤자 이 화염병 투쟁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 전투를 한다,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서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결국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일본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지금 봐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노선에서 움직였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서 굉장히 비극적인 것은 제1조선인, 특히 이제 북한을 지지하는 제1조선인이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 서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들도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노선 전환을 해서 일본 안의 재외 국민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른 의미에서 제1조선인 운동의 55년 체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만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도 이 문제가 이 제1조선인 사회에서 또는 일본 공산당 운동에서 어떤 그 암흑 흑역사라고도 하죠. 그러한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절대적 평화주의라고 하는 이 평화주의를 정식화시키게 됩니다. 즉 전쟁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종의 전쟁터죠. 전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화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일방에 섰을 때는 평화주의의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는 구름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평화주의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른바 리버럴한 평화주의도 아니고 소련의 입장에서 이른바 사회주의적인 평화주의도 아닌 진영의 평화주의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평화주의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묘하게도 기지국가의 이념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바로는 피전의 사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도피하는, 전쟁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사상이었고, 이 전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반도에서 이 시선을 회피하는 그러한 평화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주의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평화주의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실에서도 아베 등이 추진하는 그러한 이른바 보통 국가 노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노선이 한반도 문제 때문에 이 노선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로직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효한 그러한 어떤 반론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묘합니다만, 초기에는 일본이 이 재군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에 설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과 우익이 나와서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도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일본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소련이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도
최소한의 이 방어를 하기 위한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론들이 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국이 참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재군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에서 기지 제공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참전을 해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은 과연 일본의 독자적인 힘으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의 참전 이전에는 일본의 방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침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였으면 대비 정도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중국이 실제로 참전을 하고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재군비를 해가지고 과거의 군대를 다시 지금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만들어가는 걸로 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싸워줄 수밖에 없겠다. 미국의 이 우방국으로 일본이 위치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때부터 전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묘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지국가를 용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기지국가를 용인하면서 평화주의를 확보했던 그러한 전후 지식인의 담론 속에 일본 국민들이 설득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지국가의 함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작가가 2011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가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른바 보통 국가 노선을 본격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예술가적인 그러한 그 후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1963년입니다. 그런데 이 1963년에 고등학생인 이 여학생이 언급하는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51년의 한국전쟁 시기에 이 소녀의 아버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전쟁에 동원된 일본인 선원으로서 희생당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현실에 존재했던 전쟁을 처음으로 작품에 언급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만큼 미야자키 하야오에게는 한국 전쟁이 들이운 전후 일본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언급 속에서 현재성, 한국 전쟁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좀 나중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아베의 일본은 이 무대 바깥에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외무성의 이 문건, 거기에 따른 일본 외교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199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보통 국가 노선의 결정판으로서 2017년도에 나왔던 외교 구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일 동맹을
구축한다. 우리나라 말로 재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전략 보고서 안에 녹아있는 저기와 같은 제가 소개한 것 같은 그러한 문구에 기인한 그러한 외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미국과 협력하면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당시 요시다 시게루가 구상했던 외교 구상의 2020년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엄청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양적인 그런 어떤 규모도 대단하지만은 사실은 이 한일 지금 현재 전개하고 있는 한일의 어떤 그런 갈등의 역사성의 깊이를 충분히 제시하는 그런 깊이의 규모에 있어서도 대단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책이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어서 그 책 나오자마자 한 몇 개월 후에 그때 이제 사서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때 읽었을 때 그런 어떤 느낌, 그게 다시 지금 몇 년 후인데도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아주 굉장히 그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독자로서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런 어떤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저기 지금 마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발표 내용 중에 역시 일본에 대한 이해, 현대 일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실은 일본 사상의 어떤 그런 저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해석 관련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들이 몇 개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의 열기가 식기 전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기지국가론이 일본에 대해서 갖는 이런 어떤 그 해석이 한국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그렇게 연결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일본 시민사회 운동 중에 이제 생활평화주의 운동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컨대 선생님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요시다 독트린의 그런 어떤 뒤틀림의 한쪽 편, 뒤틀린 대상으로서의 평화주의라고만은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실체적인 운동들이 있는데, 그런 운동들이 그냥 다 예컨대 어떤 기지국가라는 현실의 어떤 장식적인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어떤 외양, 허상, 가면, 이거에 불과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 먼저 묻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전쟁 시기에 그 정식화된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기지국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상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현실을 회피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상으로서 살아남았고 이 이념으로서 전후 일본을 규율하는 그러한 그 입지점을 확보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어느 진영에선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른바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전후에 평화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매우 협소했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지국가에 머물게 한 그러한 어떤 힘으로서의 평화주의,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이 시기에 이 평화국가라고 하는 것의 한계라고 하는 걸 확인했던 국민들이 바로 이 군사국가 또는 국방국가로 내달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력으로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줄곧 전후 일본의 어떤 이 하나의 그 정치적인 입장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입지점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들이 리버럴한 그러한 정치 세력 안에 일정한 그런 구심력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일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어떤 이 입장으로 나누어서 매트릭스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헌법에 대한 태도와 미일 동맹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평화헌법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 개 국면 속에서 일본의 리버럴들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원래 평화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헌법을 유지를 하면서 미일 동맹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지금 거의 사라졌거나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들이 지금 이 아래 분면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른바 헌법을 유지를 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차선책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 리버럴들의 세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아베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헌법을 개정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저항 세력으로서 남아있다. 견제하는 그러한 힘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분면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오히려 그러한 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들이 한반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가의 문제이겠죠.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통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일본을 견제해내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외교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이 한계가 있지만 한계 속에서 규정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평화운동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조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아마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질문의 내용보다도 또 아주 답변 자체가 새로운 어떤 하나의 주장을 담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연결되는 그런 어떤 주장이어서요. 헌법 수호와 미일 동맹 그 두 개의 축으로 일본 지식인을 말하자면 일본의 지적 주도성을 해석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 깊게 읽었다고 그럴까요? 어떤 감흥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 기지화 저항 운동, 특히 이제 일본 공산당의 그런 어떤 투쟁, 특히 이제 제일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사실상 현실주의에 막혀서 거의 이제 패배하는지 그 점이었는데요. 근데 선생님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그런 점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런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이 이념적으로도 거의 투항에 가까운 말하자면 결국에는 기지국가로서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선생님 표현으로는 여기 지금 피전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이제 평화주의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아까 선생님 답변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없는 구석이 있다. 그 결과 이 4개의 사분면에 없어진 그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그런 어떤 국가의 통제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독자의 질문이신데요. 저는 국가의 통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혹시 일본인 지식인들의 그런 어떤 자기 투항 혹은 포기, 이 피전이나 혹은 깨놓고 말하자면 이제 친미적인 그런 어떤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걸 역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건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2가지 지점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시에 이제 일본의 여론, 특히 이제 피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여론의 현상을 말씀드린 건데요. 피전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일본의 그 신문 지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묘사되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한반도에 굉장히 가까운 큐슈 북부라든지 이 본주, 혼슈의 이 서쪽에 있는 야마구치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한반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이렇게 감지하기 때문에 특히 예컨대 등화관제 훈련 같은 것들도 실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게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긴밀하게 느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고무됐던 그러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혁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고무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마 미국이나 일본의 정치가들은 봤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으로 이 일본의 미디어를 통제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확실하게 어떤 문건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기에 처음에 있었던 그런 논조에서 점점 논조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황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의 현실을 갖다가 점점 이제 이 보도하는 내용도 작아지고 어떤 긴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 보도도 뭐랄까요 점차 이렇게 완화된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가능한 한 한국 전쟁의 현실을 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논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인들의 문제인데요. 지식인들의 문제로서도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 건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요. 한반도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이제 전쟁 반대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전후에 이 평화 헌법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전쟁 반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전후 국민을 갖다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야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본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반전이라고 하는 어떤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제야 문명 국가로 이제 탈바꿈을 했는데 야만의 영역이었던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일본은 빠져나와서 유럽과 미국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명권으로 일본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후 일본 평화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마루야마 마사오라든지 죄송합니다. 아베 요시시기라든지 이렇게 분명히 한국 경험이 있고 한반도에서의 현실을 갖다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전후에 들어가가지고는 한반도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기록을 남겨놨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겨놓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아직은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분명히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전전에는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서 이 시선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론으로서의 피전 현상 이것도 있지만 지식인 사회에서 피한적인 어떤 그런 태도도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새겨볼 바가 많은 그런 어떤 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이건 약간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 역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역시 들어온 질문입니다. 자민당 보수화에 따른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임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책을 보면 일본 전체 사회의 그런 어떤 기지국가이지만 그것을 이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탈피하려는 그걸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군사화 이걸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 이 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질문자의 요점은 이게 미중 경쟁이 심화하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각종 영토 분쟁이 이렇게 활발한데 혹시 일본 엘리트 중에서 군사적 모험주의로 이게 나타나지는 않을까? 이게 역사라는 게 이렇게 다 보고 있지만은 또 일촉즉발의 어떤 사건으로 또 사태가 격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나갈 경우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자의 입장에서 이 크게 이제 이 구조나 어떤 경위, 과정, 역사 이런 것들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좀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일본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평화헌법의 개정 가능성 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지금 낮게 보고 있고요. 아베 시기에도 저는 낮게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아베가 그만두게 된 배경에는 이 자기의 그 정치적인 신념이고 목표였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은 자기 임기 안에 자기가 이게 임기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임기 안에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그러니까 헌법 개정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아마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그러한 그 고려 속에서 그걸 계속 깃발을 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어서 다른 일본을 구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국제 정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들의 어떤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연구자들은 이 안반과도 같은 평화주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결코 이제 일본의 다수를 차지해서 완전히 일본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과반 정도는 차지하면서 일본의 어떤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이런 한반도의 지금의 평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의제가 다가오게 되면은 판단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는 아베와 같은 그런 판단을 하거나 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투영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일본의 리버럴이나 일본의 평화주의는 믿을 게 못 되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역사 문제를 전면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역사 문제는 한계를 보이지만 이러한 이 외교 안보 노선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러한 아베가 아닌 그러한 노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베조차도 그리고 아베 주변에 있는 그러한 전략가조차도 이 미일 동맹만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돼가지고 미국과 함께 이 대중 전선으로 뛰어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옳은가, 현실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또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와 고민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미중 사이의 제3극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 제3극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갖다가 더 강화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상당한 정도로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루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적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유럽 기원의 그러한 평화주의, 리버럴 평화주의의 어떤 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도 같이 일본 안에 있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벡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 정치를 바라보고 일본의 안보 논쟁 같은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지막에 답변 마지막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한일 관계에 대한 함의까지 직접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 일본에 대한 질문 네 번째도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연결해서 역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자의 의도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전제와 그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논쟁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그런 제언인데요. 일종의 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인데요. 그렇게 지금 일본 내에서도 평화 헌법의 개정을 둘러싼 그런 어떤 최상위 논쟁이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지국가 탈피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가속화되고 있고 강화하고 있다라는 게 선생님의 관찰이시니까, 이런 걸 관찰하는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좀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예를 들어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묻되, 오히려 일본의 그런 어떤 그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군사화, 그 정상국가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어떤 야망에 대한 인정, 여기까지 나갈 수 일종의 이제 주고받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의 요점은. 그래서 그런 어떤 주고받기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현실 인식에 기초한 새로운 제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이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물론 논쟁적이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살짝 덧붙이자면, 그런 어떤 역사 인식 이런 거는 역시 이제 굉장히 이념적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일본의 그런 최상위 엘리트들은 한반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시선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정상국가를 맞바꾸는 이런 거를 우리 쪽에서 먼저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해봅니다. 네.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우리가 한반도 발의 국제 질서를 좀 구상할 필요가 있겠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실현하는 입구에 일본이 있고 역사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쉽게 한반도 문제로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역사 문제보다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계속 일본이 그렇게 어긋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은 보였던 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회방꾼으로 나아가겠다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 이제 불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이 새로운 어떤 이 질서가, 한반도 발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비록 평화 질서를 하더라도 질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본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게는 더 이득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컨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이 지정학적인 이유는 아니지만은 납치 일본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 안에서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관심인데, 만일에 한반도에서 문제가 이렇게 풀려간다고 한다면은 북한 문제도 이제 거기서 같이 풀려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북일 관계에서 납치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기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북미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북미 간의 문제에서 미국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ICBM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것이 없으면은 미국으로서는 안보 문제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수 있겠다, 타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중단거리 미사일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는 이 ICBM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생화학 무기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화학 무기나 중단거리 미사일 문제를 갖다가 같이 풀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미국한테 그거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본을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끌어 오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거를 같이 고려하면서 그러한 그 안보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다자구도의 창출입니다. 그래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미일이 아닌 남북일이라든지 한국, 북한,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 일본을 이끌어가는 것, 그 방법이나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상상력의 전환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정력을 견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능한 것이 이 사람들은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일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해서 아베와 그 주변은 미일동맹으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자주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거기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모색을 하냐면은 일본은 어쨌거나 평화헌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헌법이 있는 한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군사대국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일방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자주의를 기능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일본 안에서 우리가 존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다자주의 시설을 갖다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식민지 지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을 해라. 위안부 문제에서 2010년 합의를 갖다가 당장 지금 새로운 걸로 바꿔야 된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분들은 그거를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다자 질서 속에서 합의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그 어떤 이 전략적인 고민과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만일에 이들을 끌어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점에서 역사 문제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쪽의 전략적인 함의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이제 슬슬 정리하기 이전에 먼저 한국에 대해서 여기 지금 들어온 질문 중에 재밌고 아주 훌륭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짧고 굵게 두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만약 일본이 기지 국가라면 선생님의 주장대로 저는 동의합니다만은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여기 질문의 내용은 그러면은 한국은 그 기지의 전진 기지인 건가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어지는 다른 분의 질문이기도 한데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의 지휘와 역할을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미일 안보 조약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초소로서의 한국의 역할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인데요. 이건 우리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선생님 의견이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 변주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이 기지국가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은 전장국가라고 하는 말로 개념하였습니다. 네, 전장국가. 그러니까 일본이 베이스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한국은 배틀필드 스테이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후방 기지였지만 우리는 실제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영역에 있었고 그 위에 만들어진 국가였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끝내지 못하는 이상 그것이 정전협정으로 이 전쟁의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여전히 전장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전장국가인 한 일본도 여전히 기지국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일본이 정말로 기지국가를 끝내고 싶다면 기지국가의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끝내고 싶다고 한다면 한반도 평화에 협력하는 거야말로 기지국가를 끝내는 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전장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평화국가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일본이 기지국가를 끝내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한반도 정전체제 또는 한반도에서 조금 더 길게 동아시아 정전체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체제 하에서의 이 배치 구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바꾸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겠고 한반도 정전 체제를 끝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얘기는 좀 길어질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여기에서도 일본은 기지국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후방 기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장 국가였기 때문에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게 약간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이고 그게 한국에 주어진 위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반도 관련된 약간 굵직한 질문인데요. 이건 사실 선생님 강의 도중에 나온 얘기인데 약간 흥미롭고 충격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요점을 잡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역시 미일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가능성 말씀하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그 입장을 정하고 행동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일 동맹이 한반도 갈등에 적극 참여하는 순간, 우리 정부? 글쎄요, 어떤 정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까요?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본이 기지국가를 끝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이거를 돕는 게 좋다. 거기에 100% 동의하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다면적인 그런 현실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단순 논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 또는 미일 관계가 돌출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 관계가 예전처럼 미일 한이라고 하는 이 위계 구도 속에서의 미일 관계와 그 하위 동맹으로서의 한일 관계 또는 하위 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가 아니라 이게 수평적인 한미일 관계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분간은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최근에 예컨대 올해 들어와서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이 스가였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대만 문제가 굉장히 여기 누군가가 대만 문제도 질문을 했던데 대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일본이 대만 클로즈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이 이제 처음으로 이른바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갔던 거라서 이제 놀라움을 줬었던 건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한국 대만 문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미일이 같은 배에 탄 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는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설명을 했고 그것의 의미를 갖다가 미국도 받고 일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한테 확인을 했고 한국에도 또 테이블에서 올려놓고 갖다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일이 각자가 다 하나씩 의제를 내놓고 상대방이 내놓은 두 개의 의제를 동시에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한 정도로 약간의 뭐 중요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하나 내놓고 두 개를 받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좀 이렇게 수평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도 받고 일본도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와는 달리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약간 숨통이 트이는 한반도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러한 형태의 남북일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미일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완전히 대립적이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러한 삼각협력이 아니고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러한 열린 삼각형이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고 그런 점에서 아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이런 데서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제 시간이 진짜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 이제 사심을 발동해서 제가 또 갖고 있었던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요. 사실은 4개나 준비해 왔는데 이걸 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너무한 것 같고 한 개만 뽑아서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은 막 3-4가지 쫙 연결해서 요점들을 다 연결지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많은 질문을 못하는 사정인데요. 일단 하나 드려보고 그 다음에 봐서 그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지국가의 이 함의 이렇게 쭉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역시 이거는 일본이 어떤 패전국가로서의 정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패전의 경험, 회상, 그리고 일본 본토 자체가 사실은 일본의 그 미국의 기지로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책에 아주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일종의 미군 점령에 의해서 유린된 패전 국가의 그런 어떤 패전 그거로서의 감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책에는 그게 노골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 패배한 사람들의 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패전의 당사자들. 선생님 아까 강연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고 뭐 역사에 특정한 역할을 하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평화주의에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공전하고 이러는 이유가 실제로는 기지국가로서의 그런 현실이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패전의 담당자였던 그분들이 혹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지, 혹은 다시 한번 붙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는 건 아닌지. 그래서 모험주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1990년대 일본 경제 확장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노골적인 확장적인 태도 등등을 고려해 보면 역시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전후 일본의 그 굉장히 그 커다란 이 종국적인 한계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연구자도 시라이라고 하는 연구자도 얘기했던 것은 그 영구 패전이라고 하는 거였네요. 계속 패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본 안에서 새로운 계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길로 이렇게 열어주지 못하고 계속 일본이 다시 이렇게 쳇바퀴 돌듯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이 패전을 갖다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묘한 거는 패전을 일본이 인정하긴 합니다. 그 미일 전쟁에서의 패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인정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전후 이 평화주의의 기초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기지국가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 이 환경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근데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패전은 중국과의 전쟁에서의 패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침략 전쟁에서의 패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또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뭐 식민지 지배라고도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저는 조금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컨대 이제 의병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교전 상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해산당한 군대와 일본이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한 전쟁에서 한국이 패했던 또는 그 연장선에서 한국이 계속 식민지 독립 투쟁을 하면서 운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온 그런 상황에 대한 일본인의 어떤 굴절된 인식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배경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전후에서 예컨대 요시다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도마 위에 있는 생선이 되어야 된다, 일본이. 그래서 미국이 요리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몸을 내줘야 된다. 그럼으로써 얌전한 일본이 되어서 미국으로부터 이 평가를 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추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국익은 확보해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어떤 훌륭한 패배자로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투영돼가지고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이 폭력적인 그런 지배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더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더 이상 시간을 넘겨서는 곤란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선생님 박사 논문 2000년에 써놓고 왜 2016년에 출판하셨는지 그런 어떤 학술적 여정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한일 지식인들의 글쓰기 방식이라고 그럴까? 이것도 저는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로운 어떤 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저는 뭐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매우 궁금했고, 그다음에 역시 그 선생님이 딱 규정한 요시다 독트린의 그런 내재한 어떤 그 뒤틀림, 이게 한반도에는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기에는 정한 시간이 너무 이제 제한돼 있고, 또 뭐 나중에도 또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남 선생님도 빨리 두 번째 책을 좀 이렇게 써주셔서 그거를 우리 출판문화원에서 출판하고 또 이렇게 모셔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일에 이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출판문화원이 함께한 저술 강연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남 선생님께 박수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